SYS 설용수 TV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7일 날 IAEA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을 했다고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고 이를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소위 북한의 핵 동향에 대해서 IAEA는 늘 감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이죠.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단절되고 험악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지난 7월 27일 난데없이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 연락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구나. 이게 북한이 아무래도 정상적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과거 트럼프 시대에 소위 톱다운이라고 해서 소위 상층부끼리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의 실패에 가까운 경험을 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정상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실무적 접촉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정상이 결정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북한의 대북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도 냉각되고 북미관계도 냉각되어 있던 중에 갑자기 7월 말경에 가서 북한이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재개해 줌으로 인해서 한라인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그 다음에 일반 시설이죠.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험악했던 남북관계에 다소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대북 접촉을 허가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죠. 소위 한미 간에 정례적으로는 방어적 훈련이지만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 연락되고 있는 통신선을 또 절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그토록 보복이니 응징이니 여러 형태의 조짐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 같은 중대한 사안을 터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알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조용히 넘어갔구나 하는 순간 IAEA 보고서에 영변의 핵시설이 가동한 것 같아.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영변은 북한이 최초로 소위 5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위 우라늄이 연료로 쓰이고 그 연료로 쓰인 우라늄이 재처리 되는 시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연료가 다 타버리고 남은 재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재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용어를 쓸 때는 핵화학 방사 실험 그럽니다. 핵화학 방사 실험이라는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많게는 플루토늄 폭탄, 그러니까 원자탄이죠. 원자탄을 무기화한 폭탄들이 장거리나 중거리, 단거리에 탑재할 수 있는 핵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무기가 약 50기 또는 60기, 아무리 적어도 20기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만이라도 만일 억제가 되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면 북한 핵은 사실상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SLBM이라고는 잠수함 발사 소위 미사일을 시험은 했지만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이 거리적으로는 13,000km,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사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와싱턴 또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정도까지 날아갈 거리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수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핵을 탑재해서 정상적 시험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면 한반도 위협은 물론 일본까지도 위협에 받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괌 지역도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방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소위 WMD라고는 핵을 사전에 방지하는 억제 기술을 개발시키고 그 억제 기술을 시험시키는 미니트맨 3라고는 소위 요격미사일 체계, 우리가 요격미사일 하면은 사드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중동에서 그렇게 위력을 발휘했던 소위 그 미사일 등등이 있죠. 그런데 미니트맨 3를 개발해서 지상 3,800km 지점에 있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시켜가지고 공중 분해시키는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해에 도달하기 전에, 집진하기 전에 이미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미국의 미사일은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지역인 한반도 위협은 물론이고 또 일본 연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핵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고 또 사실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그 미사일이 38로스나 IAEA의 보고서에 잡혀 있는 것처럼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2008년에도 6월 달에 영변 핵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냉각탑을 소위 CNN 등 5개 방송사를 현장에다 보게 해놓고 폭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냉각탑 없이도 핵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냉각수를 처리하지 않고도. 냉각수가 있어야 열을 줄이기도 하고 또 폐기물을 보낼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것은 이미 2008년 6월 달에 폭파된 냉각탑 이후에 2007년에 북한이 시리아에다가 원자 시설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리아에 제공한 원자 시설 속에 냉각탑의 설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냉각탑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미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소위 바닷물이나 강물을 이용해서 냉각탑 역할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미 연변의 냉각탑을 전 세계 사람이 보는 데서 폭발했지만은 그 연변 핵시설 부근에 있는 구룡강,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냉각탑 역할을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가동시켰겠죠. 물론 5메가와트급은 사실은 그들이 전력 생산용이라고 해서 과거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전력 생산용 원자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그걸 한국형이라고 합니다. 캐도라고. 그래서 2기를 심포에다 생산해 주기로 하고 그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는 잠정 중단을 시키고 그 조건으로 호남중에서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공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력을 대체하는 원유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시설을 또는 핵무기를 저지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시간적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꾸준히 개발해서 지금은 핵의 위협이 가시권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했던 거고, 북한은 미국을 속이고 핵 연구소로부터 시험장, 풍계리 실험장이죠. 그런 실험장까지도 쇼를 해가면서 다 폭발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실험실을 더 구축하고 핵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왔고, 이번에 바로 영변 핵 시설, 영변 핵 발전소죠. 그것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끈질긴 북한의 핵을 갖고자 하는 집념, 그들은 이미 헌법에다 핵 완성국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핵국가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핵과 경진 정책을 핵을 빼버렸어요. 이미 핵은 완성했다. 이제 경제만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사는 나라,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김정은 정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마다 그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래서 물론 북한의 김일성 시대에 한국전쟁 50년 났을 때 6월 달에 한국전쟁이 나고 10월 달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을 진격해서 거의 11월 가까이 돼서는 북한 전역이 통일권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통일됐을 겁니다. 근데 중공군이 그 추운 겨울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유엔군, 한국군은 다시 후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라고는 서울을 한 번 더 내주는 참 치사스러운 전쟁사가 기록되게 되죠.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군, 유엔군이 북한을 돌격해 갔을 때 김일성은 김정일이를 앞세워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길림의 조그마한 여관에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의 개입을 두고 그 인해 전술 약 30만 명 이상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유엔군은 더운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중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한 번도 그 추운 지방에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경험에 군대들의 전력 병력도 작지만, 그리고 얼마나 혹독한 겨울에 기계는 얼고 차는 안 나가고 추위를 못 견뎌서 후퇴를 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흥남 철수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흥남 오기 전에 바로 위에 개마공원 밑에 장진호 전투, 미국의 치명적인 치욕을 갖다 준 장진호 전투. 얼마나 추위에서, 사실은 그 전선에서 미국이 약 7,000명 죽었다니까. 미국이 전체 한 5만여 명이 죽었는데 7천여 명이 장진호 전투에 죽었다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앞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일성 부자는 길림여관에서 메가더가 중공군의 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핵을 투하해야 된다고 그랬고, 당시 트루만,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들은 메가더의 위험한 전쟁, 소위 소련이 개입할 명분을 준다고 해서 결국은 메가더를 해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고별 연설을 미국 의회에 가서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노병은 죽지만 사라져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적이지만 만일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메가더 작전대로 만주의 일정 지역을 폭격했더라면 중공군의 군사 개입이 중단되고 아마 우리는 북방 영토를 되찾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국가는 물론이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졌고, 그 이전에 벌써 소련에 있는 드부나라고는 핵연구소에 기술자를 파송하고 핵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핵 기술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2천여 명.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자, 우라늄이 생산되죠. 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전략적 핵 기술을 도입하고, 은근히 중국과 러시아도 핵의 장비에 들어가는 모든 제재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열병식 때 거대한 대형 추력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행군하는 걸 봤을 겁니다. 열병하는 걸. 그게 다 중국제나 소련제입니다. 북한이 자동차 도안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나라가 저렇게 대형 트럭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집념, 결국 전쟁은 미국하고 해야 되고, 미국이 핵을 가진 세계 최강의 국가니까 핵과 핵이 대결해야만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집념이 생겼을 겁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김일성의 유언이 비핵 국가를 원했다고 그래요. 물론 91년 11월 달인가요? 우리 한국의 평화연합의 총재로 계셨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미 핵을 생산하기 위해서 NPT를 탈퇴했고 IAEA의 사찰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선명 선생님과 김일성이 단독 회담에서 핵은 평화적으로만 써야 된다. 핵 에너지는. 그때 김일성이가 다행히 그 말을 이해했는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IAEA에 다시 원대 복귀하고 NPT 탈퇴를 제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북이 핵으로부터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고 핵 억제 정책에 순응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다시 북한 핵은 플루토늄 핵으로부터 다시 농축핵까지 위험한 핵 무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히 평화를 이끌어내려고는 문선명 선생님의 평화 의지를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물론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연속 많은 나라를 속이면서 핵을 생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담판을 낼 수 있는 소위 협상 제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으로 연결됐고 하노이 회담까지로 갔어요. 흥분했죠. 자기가 마치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 걸로 그 성취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북한 핵은 한국과의 군사력에서 굉장히 열세죠. 우린 국방비를 60조 가까이 씁니다. 지금 북한은 6조 써요. 6조. 우리 10분의 1. 우리는 군대가 60만이고 북한은 190만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2년 이내에 제대하지만 북한은 10년 제대를 해야 돼요. 여자는 7, 8년 되고. 그럼 그 많은 인력을 먹여 살리고 옷 입히고 훈련하고 얼마나 많은 군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무기를 도입할 수 있고 신무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기로부터 모두 낡았죠. 지하에 들어가 있고 지하에 들어간 벙커에서는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재래식 무기체제로 싸운다면.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비대칭 전략으로 가야겠구나. 그것이 핵일 것이고 소위 화학 물질일 것이고 세균 같은 거. 그들은 종말론적인 전쟁을 생각하니까 이런 위험한 사태를 북으로서는 결정하고 그걸 추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한반도입니까? 그리고는 핵을 만들어 보면서 북한 인민들에게는 또는 군대에 엄청난 사기를 제공합니다. 사기가 중천하죠. 남이 가짜는 무기를 가졌다는 것, 상대방 국가가 가짜는 무기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북한은 고무됐겠습니까? 미국하고 맞담비기는 외교력을 높였다는 것.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한다는 것. 그게 바로 빈곤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상입니다. 사실은 불행한 거죠. 핵실험 한 번 하는데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어가요. 수소폭탄 같은 건 1조, 2조가 들어갑니다. 그 옥수수 사다 북한 인민을 먹이면은 2년분 식량이 나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배급줄 식량이 없어가지고 인민의 80%가 장마당 경제에 매달려서 네 멋대로 먹고 살아고는 통치 방식을 쓰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려가지고
인민을 배고프게 한다면 그건 통치가 옳지 아니죠. 마치 우리 쪽에 종북파나 주사파들이 김정일을 무슨 영웅시하는데 지구상 히틀러보다 더 독한 독재자예요. 그런 독재자를 옹호하고 서울 방문을 환영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감하게 처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결국 핵은 북한의 인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은 말로 체제 관리죠. 핵을 가지고 인민을 고무시켜가지고 체제를 관리하고 배가 고파도 참자. 우리 천리마보다 더 말리말을 하자. 핵이 없이는 제국주의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우선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가난하더라도 참자. 유엔이 제재를 해서 우리를 어떤 형태로 압박하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자. 이게 김정은의 경제개발의 실패한 원인인데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속적으로 핵을 무기에 만들어낸다면 아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핵 가동도 미국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변핵을 가동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의 핵 의혹은 꾸준히 진행돼 갈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학문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걸 핵 확산론이라고 합니다. 핵은 근원적으로 인류의 재앙을 몰고 오니 없애버리자. 그게 핵 억지론이에요. 그럼 과연 북한은 핵 억지론이 통할까? 지금 북한 핵을 뺏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억지론에 해당됩니다. 바꿔 말하면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일단 그것도 전쟁 억제 효과가 있으니 강대국끼리는. 그러나 적은 나라가 핵을 갖는 거 그것은 억제를 시키자. 그런 이론이겠죠. 더군다나 북한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 이 전쟁은 불가피하게 핵전쟁으로 갑니다. 무슨 핵기지를 폭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핵시설을 폭파하다 보면 그것이 중국 국경에 연결되고 중국 국경에 러시아하고도 국경이 한 17km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도 결국은 피해를 보니까 그들이 전쟁에 개입을 한 명분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핵기지 폭파는 결국 우리도 폭파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한국군도 북이 어떤 핵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손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공격을 해야겠죠. 그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싣고 또는 발사해서 그 기지를 폭파해야겠죠. 우리 미사일 수준도 평양까지 2, 3분이면 도달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핵 피해 국가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야. 핵의 볼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반도는 핵 억제력이 가장 위험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정상적으로 내놓고 그 대가를 받아서 북한 경제를 베트남이나 중국식으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한반도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까? 근데 만일 북이 핵을 끝까지 내놓지 않고 확산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전술핵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자체로 핵 생산할 수 있죠.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한반도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만들어진 1호기, 4호기까지 플루토늄이 지금 지하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바다에다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어요. 비핵 3원칙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설에 집어넣으면 핵무기가 돼요. 뭐 1개월에 한 1000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핵국가가 되죠. 대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필리핀도, 베트남도 핵무기 생산할 수 있어요. 뭐 북한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핵 확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북이 핵 확산을 안 내놓으면 결국은 북한 유엔 제재는 가속될 것이고 북한 경제는 파탄이 될 거며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인권 중에 최고 인권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언론 자유, 출판 집회 자유, 여행 자유, 인격권 자유, 품격 자유 이런 게 있는 거지.
아무리 인권이 천부적 권리라더라도 밥을 못 먹는데 무슨 인권이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수용소에서 무슨 인권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 주변 국가는 북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서 북한 인민을 끌어안고 마치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듯이 뭐 그들이 들으면 서운할 겁니다만은 흡수 통일을 해서 남북의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핵은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공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에 생산될 무기만 가지고도.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를 시키되 그 무기가 잠재되어 있는 한 평화가 없어요. 한반도에서. 평화 없으면 세계는 전쟁을 가는 길이 유효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미중 간에도 패권 전쟁이 군사전쟁 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잖아요. 남중국해, 대만 해역, 그 다음에 중국의 연안 국가들하고 충돌하는 데가 없잖아요. 또 소수민족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미국이 잠정적으로 용인하고 협상을 한 것도 깊은 내막이 들어가면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생겨난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 이슬람교, 무슬림이라고는 이슬람 종교가 중국의 신강, 위굴이라고는 우리가 말하는 서장이죠. 거기 무슬림 종교와 일체가 되면 중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겁니다. 아마 그런 넓은 뜻에서 미국의 전략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북한이 끝까지 핵을 안 내놓으면 한반도는 어떤 위협적 상황에 들어가서 전쟁으로 풀 거냐 평화로 풀 거냐 이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평화적으로 억제로 간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중립화 선언도 할 수 있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가 많은 전쟁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민주주의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국과 우리는 군사적 동맹도 동맹이지만 가치동맹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만 바꿔주면 분단이 지속되더라도 다소 분단 비용을 물더라도 우리는 통일의 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북한은 3대 백두혈통 체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여정이니까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단지도 체제도 아니고 독재 체제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정권이 붕괴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고의 말로가, 체코의 말로가, 폴란드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겁니다. 북한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리더를 체인지해야 돼요.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정치 집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남북의 공존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김정은 독재 같은 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다소 피해가 오더라도 북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면 그 지원이 우리 발전이에요. 젊은이들의 미래예요. 북한에 자원 많이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까지 생산되고 원유까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난다 이게요. 얼마나 지금 인구도 자꾸 절벽 속에서 불어나지 않고 생산 인구 없는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으면 군대를 10년씩도 하던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개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물류에서 중심지고 세계의 큰 강대국 속에서 평화의 핵심을 심어서 평화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적 지역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의지일 것이고 미래일 것이고 희망일 겁니다. 북한 핵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현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 억제시켜야 돼. 더 발전시켜서는 안 돼.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영변 핵발전소 재가동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 억제시켜야 됩니다. 가혹하게 제재를 더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변화할 때까지 제재에 동참해야 됩니다. 물론 방법은 유연한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마치 이솜이 바람을 가지고 옷을 벗기듯이
과거에 김대중 국정부가 썼던 선샤인 팔리시, 햇빛 정책, 또는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북한을 가보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부터 라면부터 시작해서 밥솥까지, 쿠쿠밥솥, 삼양라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비료, 쌀,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야. 다 어깨에다 메고 다녀. 시장을 갈 때나 농토에 갈 때. 왜 거기다 뭘 담아오고. 심지어 겨울에는 문풍지 맞고 방바닥 깔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삼양 라면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증오심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방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북한 핵은 그들 스스로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군대가 핵을 통해서 억제된다면 김정은 정권이 군대를 무시하고 인민체제의 동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한 강화된 억제력을 더 통해서 정권이 해체되도록 하는 수준까지 갈 때 비로소 핵으로부터 해방이 될 겁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런 점에서 인민들만은 죽지 않게 지원을 하되 정권을 갖고 핵을 휘두르는 휘소나는 경우에 따라서 과감하게 파괴해버리고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이란의 핵기지 폭파한 거 안 봤습니까? 그런 지연작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핵전쟁에, 핵 협상에 과감하게 나서라고는 오바마 정부처럼 우물우물 끌고 가다는 시간만 벌어주고 프루토늄 폭탄이 농축 폭탄이 되는 북한 핵만 확산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성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환상에 젖어가지고 평화 프로세스 같은 거 확실하게 정책의 기조를 세워서 북한 핵을 억제시키는 1단계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 전체를 파괴해버리거나 뺏어내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면서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